는 가운데 내일도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등 전국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불거졌던 당정 갈등, 표면적으로는 수습 국면인 듯 하지만 당내외 여파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또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 합당 소식 등 정치권 주요 이슈들 여야 정치토크 코너에서 짚어보고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도 뉴진수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2대 총선 최대 격전지를 부상한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뉴진수 코너에서 모시고 출마의 변 들어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휴전 협상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중동 지역 전체로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 어제 두 분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하면서 이 봉합 국면인 것 같은데, 일단 원단장님 같이 열차를 또 탔고 한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또 나타냈고요. 오늘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일단락된 건가요? 저는 봉합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봉합이 돼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대통령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서로 이렇게 봉합이 되지 않은 채로 간다는 거는 총선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갖가지 이제 기사들이 난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이유든 사유든 불문하고 반드시 봉합시켜야 될 일이었고, 그게 어제 그렇게 화재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총선에 지면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대통령님이나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거나 앞으로 남은 3년간 미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카드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케이스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렇지만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좀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또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해결됐다는 표현 안 쓰잖아요. 아, 네네.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됐죠. 일단 꼬매놓은 상태다. 예. 그리고 이 총선 과정에서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을 거고, 국민의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면 지금 당장은 사퇴 요구 또 거부해서 극단적 갈등 상황을 당장 봉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권에 출마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안 놔두고 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어떤 리스크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2월에는 특검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전에 공천을 두고도 갈등 요인이 크죠. 예. 이번 이 두 분 간의 갈등의 본질적 요인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였지만 그 안에는 또 공천권을 둘러싸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 성격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아직 구체적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뭐 약속되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기획하고 이렇게까지 파장이 확산될 걸 예상하고 했던 발언은 아니었을 건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후에도 결국엔 뭐 당장 이제 1월부터 선거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문제제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원영석 담장님 어떻게 아직 그냥 겉으로 꿰매 놓은 거지 밑은 좀 끓고 있는 형국인가요? 근데 모든 정치라는 게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겉으로 꿰매졌으면 안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꿰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뭐 근본적인 해결, 뭐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항상 원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실제로는 내부에서는 서로 불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티격태격하면서 뭐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굴러가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게. 그런데 그거를 뭐 내부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면서도 그 겉과 속이 완전히 똑같고 일치된 그런 정치라는 게 과연 뭐 민주당에서는 존재하는지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겉으로는 이렇게 뭐가 공정하고 뭐가 그런 이제 그 일종의 그 대외적으로 보이는 메시지와 내부에서의 어떤 그 오리가 뭐 물장구를 치듯이 하는 발로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게 이 사건이라고 저는 특이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의 일반적인 현상 거기서 뭐 더 나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결국 이제 많은 그 보수 지지자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또 지켜본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잘 이렇게 봉합이 됐다라는 거를 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를 그 내부적인 분열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총선의 승리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반드시 그걸로 이제 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 부위원장님?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내지는 뭐 언급을 적극적으로 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좀 언급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뭐 암묵적 동의랄까요? 한 발짝 좀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계속 취할까요? 오늘 아침 메시지에 뭐 답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얘기가 없다는 얘기로 가름해 버리잖아요. 당분간은 얘기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외부적으로 그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그냥 갈 것이고 그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과연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결을 대통령실에 직접 요구할 수 있을 것이냐. 국정운영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의 관건이다. 다 이런 분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소 의외였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부분은 국민적 우려, 걱정 이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김경률 의원의 말씀이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이게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 굉장한 자극이나 경로시킬 만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기엔 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그대로 둘 경우에 선거 국면에서는 없던 얘기도 만들어내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큰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꺼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사퇴 요구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뭐 사퇴 요구 거부했고 그 뒤의 상황에 수습 국면으로 해서 봉합됐다고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더 이상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 일단 돼버렸죠. 당분간은 그렇게 갈 테지만 계속 이 문제 거론하지 않고 간다면 지금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외부적 압박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9560님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 대선 직후에 이준석 전 대표처럼 될까 봐 걱정입니다 하시고 8783님 봉합인가요? 칼로 물베기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 원영섭 단장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께서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총선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께서 사저로 가시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김웅 의원뿐만이 아니라 일부 보수 언론에도 사설로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 부부 사이는 또 천륜인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마치 아내를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은 그렇게 하면 도의적으로 안 좋다가 아니라 총선 전략으로도 안 좋아요. 총선 전략으로도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마치 그 어떤 정무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내를 내칠 수 있는 그런 그 권력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또 감싸 안고 거기에 대해서 대신 이제 그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어려운 상황, 곤혹스러운 상황을 또 곤혹스럽게 대처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오히려 국민들이 더 원하는 그런 위정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팔을 잘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언론에서 많이 해요. 근데 팔을 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아니면 팔을 잘랐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팔을 잘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뭐 사저로 가거나 외국에 나가는 거는 저는 마치 그 대통령께서 정무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발언이 조금 더 자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친윤계사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사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좀 사퇴를 시켜서 결자 해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이제 윤한 갈등의 어떤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혹은 사퇴 문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요?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봉합됐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 다시 촉발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해결의 단초를 대통령실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서천 사고 현장에 가가지고 뭐 인사하고 잠깐 대화 나눈 걸로 지금 상황이 봉합된 게 아닙니다. 문제를 발생시켰던 원인을 제거해야만이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당무 운영에 대해서 사퇴 요구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문제 제기하지는 않을 텐데 방법이 적절한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가장 그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 김경률 위원의 그 말씀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거취 결정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 아침 말씀 중에도 보면 그래서 약간 뉘앙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려하고 있지 않다. 내지는 그렇게 해결되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은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태로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들은 바 없다고 하면서 그날 오늘 아침 해산을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요. 김경률 위원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압박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가 돼야 대통령실에서도 뭐 더 이상 이게 사퇴가 뭐 서로 간의 의사소통 문제였다라고 적당히 이렇게 봉합하고 가는 모양새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하지 아무 조치 안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서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대통령에서 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수님. 영부인 리스크를 너무 오랫동안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리스크를 갖고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을 테니 이제 영부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조언을 하는
참모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시고 5730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야당은 계속된 물고 늘어지기식 정치 공세만 이어갈 테고 민생은 뒷전이 되겠죠 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민주당의 대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께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 특화 시장을 함께 찾은 것에 대해서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원단장님 반박하신다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뭐 비대위 체제 안 들어서요. 계속 민주당 대표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화재 현장이 나서 대통령님께서 가고 여당의 수장이 가고 당수가 그게 누구 한 명 안 갔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건지 도무지 뭐 이해도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그 2021년 이천 쿠팡 물류화재 사건에서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환교육 TV 그 떡볶이 먹방 찍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떡볶이 먹방 찍고 나서 화재 현장으로 가고 그가 관련해 가지고 직무유기로 또 고발당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하지 않겠다. 이미 뭐 미안하다고 했다. 이러면서 뭐 아무런 답변도 설명도 제대로 안 했던 게 이재명 대표고 네. 게다가 그때 언제요? 2014년 판교 한풍기 사고. 그 판교가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연히 법적으로 지금 박수영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고대책본부장을 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이 뭐 잘못했냐면서 안 맡겠다고 계속 이제 버티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이제 핫한 게 유족과 합의를 하는데 네. 그때 자기가 서명을 안 하겠다고 버티셔가지고 끝내 서명을 안 하셨다고 네. 그런 그 합의서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지금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마치 이거를 뭐 정치 쇼를 한 거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네. 저는 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기훈 부위원장님? 그 현장에 가서 좀 화마로 피해를 입은 상인분들을 보듬지 않고 뭐 화해 제스처를 하기 위한 무대로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정말 그 피해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는 것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고려했다면 일정을 이렇게 잡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전부터 해서 그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이 서천 화재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돕고 위로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생을 챙기는 두 분의 뭐 활동 네. 이렇게 비춰지겠습니까? 엊그제까지 사퇴 요구를 두고 극한적 갈등을 하던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었으면 네네. 모든 이슈가 그 둘 분 간의 화해와 뭐 갈등의 해소 이 이슈로 집중될 거라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화재 현장의 어떤 피해자들이나 대책에 대한 것이 이슈가 그래서 밀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당연히 고려했어야 돼요. 그러면 뭐 따로따로 가거나 아니면 한 분이 안 갔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뭐 그런 현장에 꼭 언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일정 맞춰서 다녔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조정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건 그냥 보여진 모습이잖아요. 네. 두 분의 21년, 2년이라든가 두 분의 신뢰관계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문제 갈등 해소하려면 굳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비공식적 만남이라든가 뭐 통화라든가 네. 갈등 해소하고 허심탄회할 수 있는 두 분 간의 신뢰관계가 그렇게 깊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 현장에서 그 괴롭고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배경화면으로 쓰여지는 상황을 연출했느냐는 것이고 네. 또 일부 뭐 경호사의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실제 예정된 일정 속에서 2층에서 상인 대표분들 만나서 위로하기로 한 일정 때문에 거기에서 다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서둘러서 1층에서 물론 이제 거기 계신 분들도 만나고 몇 가지 입장을 밝히시고 지원에 대한 약속은 하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에 계셨던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예측 못했다면 네. 못했을 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면 뭘 먼저 이 일정에 고민했겠느냐. 당연히 두 분 간의 만남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일정이었다는 것이고 아쉬운 거는 그러면 도대체 정무라에는 이런 일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도 두 분 간의 어떤 봉합이나 화해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게 맞았는데 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다 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네.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따로 갔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건지 저는 그 납득이 안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안, 그러니까 같이 만나지 않는 게 이 화재와 관련해서 이 현장과 관련해서 더 나은 점이 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뭐 굳이 갈 필요 있냐? 아니 굳이 안 갈 필요가 있나요? 아니 당연히 가죠. 홍익표 대표도 가셨잖아요. 네. 가는데 이런 부분으로 당시 여론이나 언론의 그 관심이 집중될 거라는 것이 늘 정무라인에서 그래서 대통령 일정을 고려할 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같이 가야 될 일정이 아니잖아요. 늘 따로 다니셨어요. 네. 제 현상에는. 그런데 굳이 맞춰서 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당무와 또 선거 개입으로 규정을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관건 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이 대책위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대응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당무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 내지 또 본선거의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례가 있었죠. 2016년 선거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실형 선고 받았고요. 네네.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때 이 불소속 특권 때문에 재임 당시에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탄핵 이후에 기소됐는데 그 중간에서 그 대통령의 뜻을 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개입했던 현기한 정무수석 이런 분들 다 처벌 받았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당시 2016년 사안처럼 청와대가 공천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까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이 공천 문제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당이 이 완전히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한 단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할 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니라 공천의 어떤 투명한 관리, 사천 논란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는 거죠. 이게 원론적으로 그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늘 공천을 개입할 때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원칙 얘기하면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다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을 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대통령실은 대놓고 누구누구 명단 찍어서 공천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나중에 수사해서 알고 보니까 여론조사에 특정 후보를 밀어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져서 관철이 됐고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 확인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선거에 어떤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정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더 확인하고 조사하고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되면 뭐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사법 절차를 가겠다. 이게 당의 입장입니다. 우리 원현석 단장님께서도 같은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뭐 정치 중립 위반 등의 어떤 법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고발 대상이라는 게 누가 될 수 있을까? 뭐 이관섭 비서실장일지 아니면 뭐 대통령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전혀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 관련한 사실관계는.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85조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다는 게 그 김경률 회계사 그 약간 전략공천하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공정하게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공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뭐 사퇴를 하라고 했다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뭐 오해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개는 전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도 아니고 선거 운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천하라는 게 그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 그거를 지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거는 전혀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게 선거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이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지고 물을 게 전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은 당의 1호 당원입니다. 예. 보통 이제 당원들이 그 당대표가 뭐 좀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당사 앞에 몰려가서 사퇴하라고 데모도 많이 해요. 그런데 당원이 1호 당원이 뭐 어떤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는 게 그게 그러면 당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는 뭐가 있냐면 그 여론조사, 선거기획 그리고 경선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청와대에서 만들어져서 그 자료들이 당으로 넘어갔어요. 네네. 그게 명확하게 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천 개입이라고 나왔지. 지금 이관섭 실장이 무슨 자료를 줬습니까? 뭐 그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돌렸습니까? 뭐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그때 사건을 가지고 연결 짓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아니 무엇보다 민주당이 또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그 청와대에서 개입해가지고 울산 송철호 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 그거 1심에서 유죄까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임종석 그 당시 비서실장하고 조국하고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때 네. 청와대 여러 비서관들이 이제 처벌 받았고 1심에서 그리고 다른 처벌은 안 받았지만 법리적으로 실제로 그 청와대에서 여러 부서들이 개입했다라는 거는 그 재판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여러 청와대 여러 부서를 개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말고 누가 있겠어요. 네네.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고 수사를 이제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같이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뭐다 하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을 연루지어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제3지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또 양향자 대표가 이끄는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두 당의 합당. 이게 혹시 향후에 제3지대 통합이 좀 가속화하는 좀 물꼬를 트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3지대 통합의 예. 의미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이준석 대표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개혁신당이 주동하는 3지대 통합. 예.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에서 뭐 각자 적정한 수준의 선거연합 이런 부분까지는 고려할 수 있지만 당의 통합이라든가 통합 정당 논의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게 분명해 보이고 네. 지금까지 보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개항을 출마를 얘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낙연 대표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우리랑 당을 같이 하려면 길게 보고 지금 이 각자 1대1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방식의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시하는 일정도 지금 이미 늦은 측면이 있죠. 2월 전에 3지대 통합이 상당히 가시화돼야 되고 적어도 기호가 나오기 전까지 기호 3번 받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어느 정도 통합 일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양자 대표가 이끄는 네. 당까지거든요. 그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게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1월 말에 하는 뭐 비전 토론회가 서로 간에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확인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그걸 시작해서 언제 뭐 통합 논의가 가능하겠어요. 예. 아주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의 선거 연합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의견대로라면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지금 새로운 미래 위원장께서 이준석 대표의 안을 통합안을 혹은 합당이랄까요? 합당안을 받아들일 어떤 양보의 통 큰 여지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제3지대가 각자의 중간 합당까지는 뭐 스무스하게 될 거라고 봐요. 예. 일단은 그 새로운 미래하고 미래대연합과의 협력은 잘 될 것 같아요. 그 격이는. 그리고 뭐 한국의 희망과 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합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합치려고 하면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네. 근데 주도권이라는 게 우리가 그
공동주도권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누가 선을 가지면 누가 후가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후가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후가될 수 있느냐?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치려다가 이게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직은 그 사전 단계로서 좀 쉬운 합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결정적인 그런 합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예. 항상 그 이준석 대표 보고 그 국민의힘에 품으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좀 그 이낙연 대표가 잘 이준석 대표를 품는지도 한번 보고 정말 그게 그렇게 품는 게 좋으면 민주당에서 한번 품어보세요. 아니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 품으면 뭐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계란이냐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예. 한번 좀 잘 품어보는 그런 전국이 만들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잠깐 볼게요. 국민의힘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쌍특검법 재표결 명분이 또 생기고 또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는 시점에 맞춰서 재표결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인가 궁금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런 현실적으로 재의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국회 일정으로 가는 거죠. 민주당은. 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오히려 여론에 밀려서 민주당이 일정을 조율하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네네. 당장 지금 면폭백 문제부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결국엔 다음 고비는 이제 특검법 재의결로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을 당연히 지켜보고 2월 국회, 2월 때 어떤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계획이고 원래부터 그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당면에서는 당장 지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어떤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계속되는 어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짜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네. 특검법에 대한 어떤 재의결 일정은 당초부터 2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 원단장님. 근데 이거는 그냥 시간을 늦추기 위해 하는 구실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재의결을 뭐 그 바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거부권 재의결 이런 그 과정에서 이거를 뭐 영부인 케이스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총선용 악법이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러면 그대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냥 뭐 그 표결을 하지. 아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뭐 의원들이 모릅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모릅니까? 이만큼 홍보가 된 법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안 하면 그거는 총선용 악법을 그냥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태원 특별법이 그 내용을 내용을 결국 따져봐야 되잖아요. 두 개. 하나는 이제 진상규명하고 이제 피해 보상인데 이게 그 진상규명을 그 더 어떻게 할지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 사안이 어떻게 원인이 촉발돼 가지고 이 참사에 이르게 됐는지 웬만한 분들이 또 알고 계세요. 네. 이게 무슨 어떤 그 세월호나 아니면 천안함처럼 바다에서 일어나서 수중에서 뭐가 일어나 가지고 그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이런 그 추모관 건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네.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7718님 거대 양당이 국민들에게 불신만 안겨준 것 같네요. 제3지대는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을 위한 정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허휘영 씨 나와주세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 다가오자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밀리고요. 월곡분기점 일대로 속도 더딥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김제 부근 2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부터 금천 사이 총 14km 정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도 송산마도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속도 더딘 모습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분기점 부근 3차로에 장애물을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 기흥에서 수원까지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4km씩 밀립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로 성수 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 입구 3차로에 사고 나서요. 뒤로 홍자 램프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 뉴진수 코너의 주인공은 22대 총선 최대 격전지가 될 정치 1번지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종로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원 변호사인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조금 오랜만이신가요? 방송을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지역구였던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여기에 출마를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종로에 출마하시기로 하셨는데 왜 종로를 선택하셨습니까? 예,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다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네.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그 서울 양천구에서 초중고를 전부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선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양천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미 현역 국회의원이 전부 계셨기 때문에 제 내부 경쟁은 가능한 피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어려운 것을 택하기로 제가 그렇게 마음을 좀 먹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그때 당시에 그 충북 지역에는 제가 출마했던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지역에는 후보자를 구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했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저희 권유가 와서 제가 그냥 전향적으로 적극 수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는 2022년 그 민주당 당 대표셨던 이낙연 대표께서 네. 2022년에는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셨고 그 이후에 그 지역위원장 사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종로구를 떠난 셈이죠. 그래서 마침 그 서울시에서 국회의원이 빈 곳이 종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 공모를 했고 그때 이제 지역 정치인 세 분과 제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경쟁을 통해서 저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7월부터 종로구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난해 12월까지 활동했습니다. 네. 당연히 지역위원장으로서 종로구 출마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종로구는 제가 참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불린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호칭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그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곳입니다. 네. 실제로 노무현의 정치의 향기가 가장 오래 남아있는 곳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1997년 그때 당시 노무현 후보께서 52세셨는데 그때 종로구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십니다. 네네. 제가 종로구 지역위원장 선임될 때가 52세였는데요. 네. 예, 같은 나이에 그 공교롭게도 우연히 그 선임이 됐고 같은 시기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종로에 출마를 하시기로 하셨고 뭐 신혼집도 종로, 자녀분도 종로에 태어나셨고 뭐 그러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종로랑 인연이. 제가 뭐 서울 시내에 사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만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로구에만 벌써 4번째 주소지를 가지고 네. 있고 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곧 태어났고요. 예. 그것은 무슨 부차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언급도 먼저 하셨지만은 위원장님 소개할 때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뭐 2, 3세 정도에 속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정치 금수저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노무현의 사위라는 것이 큰 자산이면서도 부담도 되실 거예요. 솔직한 심경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금수저를 하려면 제가 뭐 금수저를 잡아봤든지 맛을 봤든지 해야 되는 네. 그런 적은 전혀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세습 그런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 그 지금 세습이란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한동훈 그 국힘당 네.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을 이제 세습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 근데 저한테는 그 이제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혹은 사회적으로는 그 국가정보원이 거의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저를 사찰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 유산은 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뭐 이번에 출마하실 때 우리 권양숙 여사께서는 특별한 말씀 없으셨나요? 지금 지금 저희 장모님뿐만 아니라 네. 제 가족 모두 다 네네. 지지를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당연히 그 하나의 정치인 선택받고자 지금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노무현 정치는 제 숙명인 것이고요. 그와 관련한 비판 당연히 숙명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뭐 명예로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제 몸을 옥죄는 멍해인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근데 그것도 다 제 인생에서 만나는 것이고 예. 지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종로에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인 분들이 여야 포함해서 현재까지만 대충 세봐도 한 67분 되시는 것 같아요.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비 후보분들과 경쟁을 만약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본인만이 가진 장점은 뭐가 있을지요? 유권자들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을 단순히 배경만을 가지고 선택하지도 않고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만을 가지고 택하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종로 구민들은 정치적 식견과 긍지가 매우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위원장으로 지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종로 구민들은 그 정치인들이 국무총리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네. 그만큼 이제 그 후보자의 정치적 자질과 겸손함 그리고 정치적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네. 제가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네네. 그분은 지금 인천 계양으로 가신다고 일단 들었고요. 예. 추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동훈 국힘 그 비대위원장께서도 지금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형편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 남아 있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최재형 현역 의원이 계시고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 님도 종로에 출마하시고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종로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세칭 정치 1번지로 불렸기 때문에 그 정치적 야망이 있으신 분들이 종로구에 출마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종로 구민들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종로구가 어떤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희생되어 왔다. 는 오히려 그런 피해 의식도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로를 스쳐갔거나 종로를 이용했거나 그런 정치인들이 많았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네네. 돌이켜 보면 제가 그 지난 그 약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오래 지금 그 종로구에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을 기반으로 종로구가 배출한 그런 정치인,
종로구가 배출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네, 혹시 그 짧게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 출마 필요성도 제기되던데요. 이 전 총리의 종로 출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이낙연 대표님께서 예.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그 위원장 직함을 맡고 계시죠. 예, 새로운 미래에서. 예, 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위원장님께서 직접 판단하실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그 본인이 사퇴하신 지역이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서 종로구 또 중구를 합쳐서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선거가 정확하게 안 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후보로서 좀 고충도 있으신가요? 선거의 룰을 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선거로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선수고요. 네네. 지금 현재의 지역구는 종로구입니다. 중구까지 상정해서 선거를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거긴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입니다. 네네네. 다만 지금 현역 중구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분들한테 맡기고 나중에 룰이 변경이 되면 선거구 획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곽상은 변호사님께서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였던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내시면서 정책 연구도 하셨었죠. 네,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선거 유불리를 따지다가 선거제에 대해서 당론을 못 정하고 오락가락한다라는 민주당 내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서 현행으로 유지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검토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그 선거구제 논의는 실제로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죠.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이상적인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선거제도에 따라서 국민의 투표로 반영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느냐 아니면 왜곡돼서 반영되느냐 그런 비율은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근데 어떤 제도도 완벽하게 반영하는 그런 제도는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다 근접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은 뭐냐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다음에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다시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지금 현재 저희 제도가 가진 문제점,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 네. 두 번째로는 그 지역별로 정치적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조화롭게 설정해야 됩니다. 가능한 빨리. 네네. 예. 민주당에서는 또 이번 총선에 국민 참여 공천 방식 이런 걸 도입을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 통해서 국민들이 제시한 평가 기준을 공천에 활용하겠다. 이런 게 큰 골자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등의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에 적극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선거는 당연히 국민이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국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따라서 내부 공천은 물론이거니와 선거 제도를 기획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이 마련하는 그 기준은 당연히 소속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극 참여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혹은 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소극 참여하는 분들이든 그것을 엄밀히 나눌 수는 없는 것이죠. 네네네. 오히려 가능하면 많은 당원분들이 당의 의사, 정치적 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3선 이상이랄지 아니면 소위 뭐 올드보이랄지 뭐 86이랄지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감점을 줄 계획이 없다.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있으세요? 이게 그 본인의 정치적 기준에 따라서 혹은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지금 뭐 소위 올드보이 누가 올드보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좀 그렇죠. 86이라는 것이 대학 안 간 사람들은 그 86이 안 될 텐데 그런 기준이 모호한 기준 그리고 모호한 기준으로 상대방을 경쟁에서 배척하려는 그러한 시도 같아요. 그 뭐 이렇게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네.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총선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속도를 붓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기영신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의석 20석 이상 목표를 한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당을 창당하는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할 때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창당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지금 창당하는 입장에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니까 당연히 20석 이상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네. 그 목표가 실행될 것인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행위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정치적 비전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네. 글쎄요. 지금까지 그 신당이 선거 직전에 만들어져서 창당 주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준연대는 결국 성사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참 미래를 예측하는 영역은 이것은 참 보통의 경우에는 점쟁이들이 한 것인데요. 네. 거기 제가 그냥 단순히 예측을 좀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 당이나 마찬가지로 한 정치적 한 축을 형성했던 세력들이 지금 따로 집을 차린 것입니다. 네네. 그분들은 지금 한 집에 계시다가 지금 새로운 정치적 비전 혹은 다른 목적 하에 그 새로운 텐트를 만드신 것이죠. 네네. 그런데 서로 다른 텐트에서 오신 분들이 새로운 텐트를 만드는 것은 기존에 계셨던 것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상언 민주당 서울 종로지역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준호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준호가 3살 무렵 세상을 떠난 엄마. 그 충격으로 준호는 오랜 시간 실어증을 앓았는데요. 하지만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빠마저 세상을 등지며 어린 준호의 가슴엔 또 한 번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품으로 오게 된 준호. 하지만 추운 겨울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집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욱 웅크리게 만드는데요. 오늘도 몸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 작고 여린 손으로 여러 겹의 담요와 약을 챙기는 준호. 준호와 할머니가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 금요일 아침까지는 매우 춥겠지만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띠면서 일부 지역은 먼저 한파특보가 해제되거나 경보가 주의보로 낮춰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매서운 추위는 이어집니다. 서울이 10도, 영하 10도.
16도, 파주 영하 14도, 대구 한령은 영하 20도까지 여전히 떨어지겠고요. 광주와 부산도 영하 5, 6도 등 전국의 한파는 내일 아침도 지속이 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약간은 오릅니다. 서울이 0도까지 오르겠고요. 세종, 광주 1, 2, 부산 6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6도 분포 보이면서 오늘보다는 3, 4도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도 이보다 기온이 다시 더 오르면서 금요일 낮에는 서울 영상 3도 등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현재 대설특보는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발효 중이고요.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고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 눈이 더 오겠습니다. 전라권 서부는 오늘 밤까지 눈이 날리고 내일 새벽 전라권 서해안은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에는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이고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은 당분간 맑은 하늘 이어가겠고요. 동해안은 대기가 겁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5.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가 짧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거론되는 데 대해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방문에 대해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정치쇼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2년 추가 유예 관련 여야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재계가 추가 유예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고 다쳐도 국민이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사천 논란과 여사 사과 문제를 중심으로 불거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 어제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으로 일단락된 모양인데요. 총선을 앞둔 여권 기류 그리고 제3지대 이합집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온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어제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 이후에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고 봐야 할지 일각에서는 이게 꿰매 났을 뿐이지 해결은 안 됐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어제 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네네. 국민 삶이 굉장히 위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대표 또 대통령 간의 갈등 국면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게 보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결국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께서 손을 맞잡고 국민 삶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나갈지가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 이후로 서울로 오는
열차 안에서도 줄곧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의견에 대한 작은 차이는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여당 대표 또 대통령,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 이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삶에 관한 얘기들 중심으로 분연하게 그 일을 해나가야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의견도 좀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또 0553님께서는요. 화재를 입은 상인들을 두루 만나지도 않을 걸 뭐하러 가셨냐. 두 분 만남만 돋보였다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4794님께서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간 거지 않느냐. 어느 누가 안 가셨더라도 또 다른 말로 비난했겠죠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예, 여기 뭐 야당 대표가 가지 않았다 해서 야당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실제 현장을 대통령이 직접 빠르게 찾았다는 것은 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조속한 복구,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대한 가능성들을 충분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많은 상인들을 만나고 끝까지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의미를 담고 현장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화재 지역에 대한 화재 뉴스도 한 일주일 여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언론의 뉴스에서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던 그 처참한 재난의 현장들은 사라지지가 않죠. 이분들에게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또 복구에 대한 부분들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만 더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그 지역과 삶을 복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함께 손잡고 정치권 내에서 정말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갈등을 두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기획된 약속 대련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요. 신구의 권력 다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던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떤 해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 두 사람의 목표는 아마 같을 겁니다. 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좋은 성과를 거둬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해야 윤석열 정부도 남은 3년 기간 동안 정말 국민들께 약속했던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도 비상한식의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총선으로 승리를 이끌 때만이 결국 본인이 약속했던 정치적인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가는 길에 놓여지고 있는 입장과 또 작은 생각의 차이들은 어느 정치권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갈등과 다른 생각의 작은 차이들을 얼만큼 잘 조율하는가,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결국 정치의 역할이니만큼 그런 일들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과정들이 지난 며칠 동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각에서는 약속 대련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약속 대련을 한다면 얻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일주일의 기간 동안 보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의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 국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뭐 보도를 보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 사이가 워낙에 막역한 걸로 알려졌던 만큼 좀 충격도 많은 분들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좀 궁금한 게요. 혹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된 적이 있었나요? 적어도 제가 아는 수도권에서 선거를 열심히 하루하루 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어렵게 한동훈 위원장을 모셔왔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로 국민의힘의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총선에 임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굳건하게 국민들 앞에 약속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총선 승리까지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분연하게 수행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실과 함께 이인상과 경계하지 걷는 정당이지만 외부에서 비판해봤던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이 종속되어 있거나 수직적인 정당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점도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번 충돌을 두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넘어선 총선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도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도 내놨는데요. 이런 방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들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국민들께서 주시는 혹시나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또 용산 대통령실도 더 국민 눈높이를 맞춰가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민주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계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비판과 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줄줄이 탈당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재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국민의힘 집권당에 대한 이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민주당에 대한 현재 현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또 지도부가 스스로의 현재 상황들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또 하나가요.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논란 관련해서 결국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라는 분석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은 봉합 내지는 소강이 됐지만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어떤 뇌관이랄까요? 이거는 좀 여전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 보니 지금 제2부속실 설치 외에 또 추가적인 조치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날 쌍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4월 10일 총선 때까지 내내 이 정치 무대 한복판에 이 이슈를 올려놓으려고 기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쌍특검에 대한 제2요구 권이 행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표결을 이루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도 4월 총선까지 이 이슈와 의제를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이 정치적 행보가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아직은 민주당이 그 표결을 행사하지 않고 이 내용들을 들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당내 국민의힘 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막 표출되면서 총선 한복판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게 된다면 집권당으로서 국민께 약속하고 보여줘야 되는 시대적 과제와 소명들이 오히려 뒤로 퇴행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여사에 관련된 문제에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조치들을 요구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적 보좌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검토들도 과거와 달리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예. 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은 존재하지만 결국은 5년 내내 시행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특별감찰관 도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결국 제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났던 국민적 우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이 단계별 조치들이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총선용 네거티브 이슈,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같은 당의 김웅 의원은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저로 김건희 여사께서 가 계시거나 그것보다 더해서 잠깐 해외에 나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떠세요?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얘기들을 다 끊임없이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주시는 많은 목소리들은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합한 판단과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굉장히 소모적인 혹은 뭔가 이제 논란의 한복판에서 이 이슈만이 총선 내내 이어지는 과정들처럼 비춰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거취에 대해서 관심도 좀 있습니다. 비대위원직과 또 마포 을 지역구를 두고 좀 갑론을박이 오가는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사퇴설은 일축한 것 같습니다. 향후 공천 과정에서 만약에 이 김경률 비대위원 출마 지지 같은 그림이 계속 꼬투리가 되진 않을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가겠다고 하는 마포 을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총선 승리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되는 험지 중에 험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읍니다. 네네. 이런 곳에 당의 지도부로 있는 인사가 또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온 신진 세력이 용기 있게 출마하겠다라고 목소리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현지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김성동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김성동 위원장은 애당초에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 사람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공정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지역이지만 경선에 참여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의 관심사가 마포 을에 집중이 돼 있는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여러 갈등 국면에 전초전이 됐던 마포 지역에서 이 갈등을 회복하고 또 김경률 위원과 김성동 위원장이 함께 만나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서 총선 승리에 매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마포 을에서 새로운 기대를 또 가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전화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또 국민의힘 공관위에서요. 질서 있는 공천이라는 것을 위해서 기준들을 몇 개 발표했던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2배 차이 나면 단수 공천 또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구에는 전략 공천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여기에 서울 마포 을도 포함이 되고요. 이게 이런 기준들 합리적이고 또 경쟁력 있는 안이라고 평가하실지요? 예, 어저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수 공천이라는 건 후보가 한 명이 신청을 했거나 경쟁자가 아예 없는 경우는 복수의 고민에 필요 없이 그냥 단수 공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이 신청한 게 아니라 복수가 신청을 했더라도 압도적인 후보가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큰 경쟁력이 의미가 없는 분들을 오히려 경선을 붙여버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잡음으로 지역에 대한 경쟁력만 퇴색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의 압도적인 후보가 있다면 거긴 경선에 대한 고민 없이 빠르게 공천 작업들을 정리해 주는 게 본선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연달아 3번 이상 패배했다는 건 벌써 12년 넘게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이 국회의원 자리를 가져보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패배주의가 굉장히 짙게 남아있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만약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가 뛰고 있어서 그 사람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우선 공천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의 현재 국회의원과 비교해봤을 때 현저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가 만약 거기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 작업 등을 토대로 우선 공천을 고민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전략 공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해서 최소한의 요건에 맞춘 그 가능성을 주겠다는 게 공관위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마포을 인천 계양을 이런 지역도 있는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공천권을 놓고 혹시 이렇게 극적으로랄까요? 어떻게 봉합된 당정의 어떤 갈등이 또 한 번 터질 만한 여지가 있는 건 아닌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의 우세 승인 것 같다. 2차전, 3차전 또 나올 거다. 이런 예상도 하더라고요. 예,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했는데 2차전, 3차전을 얘기하고 또 판정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약속 대련이면 약속하고 보여주는 쇼일 텐데 거기에 판정승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2차전, 3차전이라고 하는 건 약속하고 있는 쇼가 또 있다는 건데 여기서 누가 이기고 질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치라는 건 항시
어떤 안정적인 집단이라도 의견의 차이가 있고 갈등들이 여러 차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을 이끌고 있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해버리거나 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한동훈 위원장이 할 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를 바탕으로 갈등이 있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충분하게 대화하면서 소통하고 풀어낼 수 있는 갈등 조정의 리더십을 한동훈 위원장과 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우리 당내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에 컷오프된 이후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분들이나 혹은 당협 위원장분들이 제3지대 내지는 개혁신당 이런 곳에 합류하는 이른바 이삭줍기가 또 총선 변수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향후에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내 움직임 우려할 만한 부분은 그렇게 없다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당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 당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정말 이길 수 있는 공천에 대한 모든 노력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비대위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의 낮은 경쟁력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복으로 다른 정당에 가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비단 지금 우리 정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밖에 있는 제3당도 특정 하나의 정당이 아닌 여러 정당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경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치적 이합집산에 따라 막 옮겨 다니는구나. 이러면은 당을 떠나서 옮긴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아하. 오히려 지난날 있었던 공천 파동처럼 이 당이 정말 사천 논란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내 사람 밀어넣기라는 측면에서 공천을 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떠나게 된다면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이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저희는 그런 공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또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을 했고요. 또 제3지대 텐트마다 저마다 살림을 차리고 합치고 하고 있고 낙준연대가 성사될지도 주목이 되면서 새로운 미래 또 미래대연합 본격적인 대화 협의체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제3지대 움직임들 예의주시하고 계시거나 혹은 견제되는 부분 이런 게 좀 있다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결국은 이합집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정치적 편먹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해쳐 모여요. 국민들께서 제3지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양당 정치에 대한 그 굉장한 피로감 그리고 두 거대 정당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제3지대 공간에서 시대 정신에 걸맞는 정책과 변화, 시대적 아젠다들을 끌어내주기를 원했던 열망들 때문에 제3지대 언론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각 정당이 우리는 무엇하는 정당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가치와 철학을 언급하고 알리기도 전에 그냥 서로 간에 해쳐모여하는 방식의 이런 이합집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서의 제3지대로 전락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정치를 함께 해나가고 있는 분들이고 또 때로는 우리 당에 함께 몸을 담았던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신 분들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기대와 비전 가능성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애당초 가졌던 좋은 목적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끝까지 좀 함께 건전한 경쟁들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하던데 더 끌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일지요? 이거는 분명히 지난날 그 쌍특검에 대한 일방적인 표결 처리를 했을 때에도 패스트 트랙으로 태워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여사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선거 내내 특검 수사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것도 정치 정직용이라고 저희는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 제6호권에 대한 이 권한을 행사했지만 사실 이게 그토록 패스트 트랙에 태울 정도로 그 시급을 요하는 아니었다면 제2요구권 행사 이후 즉각적인 표결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하지만 마지막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심산이 아니라면 내일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요구 조건에 맞춰서 즉각적인 표결 처리를 빨리 하고 그다음 국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인 국민께
국민의 민생과 우리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머리를 맞대는 시기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쌍특검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제2요구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보면서 그 시기를 판단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것조차 결국은 정치적인 이슈로 이 법안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함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정치 이슈에 맞춰갖고 판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말 너무나 아픈 비극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깊은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까지 다 정치적으로 엮어서 정치화시키는 모습들은 국민들께서 이런 내용들까지 바라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민주당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번 총선에 임하는 여당의 자세, 또 정치인 김병민의 자세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밖에 현장에 나가보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민생에 관한 목소리를 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저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잠깐 멀어져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 국면에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못하기 경쟁으로 서로 끌어내리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삶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대 정신 발굴, 좀 잘하기 경쟁으로 갈 수 있는 멋진 총선 경쟁의 구도들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저부터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허휘영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 많은 가운데 주의하실 구간이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인데요. 논산 방향 유성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북대전 나들목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도 송산마도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속도 더딥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 밀리고요. 군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서창 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상계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뒤로 성수분기점부터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은 2차로에 고장난 차를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계를 해설하는 뉴미디어 북저널리즘의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 소식은요.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저도 B형 독감에 엄청 고생하다가 아주 홀가분하게 지금 회복을 했지만 우리 제작진들 골골대고 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 주변에도 좀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좀 최근에 이 독감 환자가 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가속세가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결과 2022년에 독감 환자가 무려 87만 3천여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직전 연도인 9,500여 명 보다 무려 91배 증가한 수치예요. 그렇게 많군요. 그런데 최근에까지 이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거는 최근에 또 노로바이러스가 함께 유행하고 있다. 그러게요. 이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전염도 되고 맞습니다. 이게 식중독 증상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잖아요. 두 개가 같이 오면은 이거 독감만 해도 되게 힘들던데요. 맞아요. 이게 또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그리고 또 음식을 통한 감염이라서 말씀 주신 그 식중독처럼 여름에 조금 더 잘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는 때 더 걸리기 쉽다고 좀 생각이 보통 하던데. 그런데 이게 사실 바이러스성이라 이 음식이 뭐 변했든 상했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저온에서도 좀 잘 견디는 특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럴 때 더욱 잘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올해 2주차인 1월 7일부터 13일까지만 360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5년 사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이 설 연휴에 가동하려던 비상 방역 체계를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관련 증상이 보이면 빠르게 지금 전국 보건기관과 질병관리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모두 손을 통해서 전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손을 좀 깨끗이 씻고 뭐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바로바로 손을 좀 소독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 참 빠릅니다. 이제 설 연휴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감염병, 뭐 독감, 노로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요새는 또 폐렴, 맞아요. 뭐 코로나까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구글사의 모 기업인 알파벳 관련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죠? 네, 이 알파벳이 인공지능 데이터 회사인 에펜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 에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펜은 구글의 챗봇인 바드와 기타 인공지능 제품의 학습을 지원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펜의 매출 중에 3분의 1이 무려 이 알파벳과 관련한 매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약 2천여 명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 에펜의 노동자와 이 구글 사이에 임금 논쟁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 사건인데 이번 계약 종료와 좀 해고와 관련해서 이 과거의 이슈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에펜이라는 회사 구글의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구글의 어떤 뭐 공부를 시키는 건가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좀 비슷한데요.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구글과 함께 일을 해왔어요. 인공지능이 좀 똑똑해지려면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투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막 투입한다고 인공지능이 저절로 똑똑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일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선별해야 하고 그 데이터가 어떤 맥락의 데이터인지를 인간이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동영상에서 어떤 게 보행자고 또 어떤 게 야자수인지 그리고 이 유명인은 어떤 유명인인지 등등을 인간이 먼저 입력을 시켜주는 역할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한 2,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뭐 임금 논쟁 얘기 이런 것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2019년에 실제로 이 임금 논쟁이 있었는데 뭐 구글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건가라고 생각하기 쉬우시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 좀 반대 상황에 더욱 가까워요. 2019년에 구글이 자사와 계약한 업체들은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펜이 결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간당 10달러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마저도 좀 2023년 1월이 돼서야 프리랜서에게 인상된 임금이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좀 저임금이나 노동 강도, 외주화 이런 문제들이 데이터 라벨링 산업 자체에서 좀 심각한 문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님, 그럼 구글의 차세대 산업에 먹구름이 드루어지려나 왜 제가 궁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 걱정도 좀 하십니다.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 다양한 형태의 노동 문제가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임금이 좀 지나치게 낮고 노동 조건이 열악한 국가에서 데이터 라벨링이 많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챗 GPT를 개발 중인 오픈 AI에서 이 케냐의 노동자 외주화 사례로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케냐의 노동자들이 폭력적인 이미지나 좀 텍스트, 뭐 증오나 혐오 표현, 성적 학대와 관련한 텍스트들을 계속해서 보고 필터링하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작업을 진행한 대부분의 국가가 뭐 케냐나 우간다, 인도와 같은 좀 제3세계 국가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좀 연공 서열과 성과에 따라서 시간당 돈을 받아갔는데 대부분 1.32달러에서 2달러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 자율주행
라벨링과 관련한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이 작업은 대부분 필리핀에서 진행이 되는데 뭐 하루 임금이 $6에서 $10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이 되기 때문에 불안전 고용인 만큼 좀 직업의 안정성 자체도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AI 기업과 학교가 계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졸업하려면 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꼭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지금 시간당 1.3달러 정도면 뭐 1달러만 한 1,000 몇백 원 치더라도 시급이 뭐 1,000 얼마밖에 안 된다라는 거,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저임금으로 하고 있고, 임금도 문제겠지만은 일이 되게, 이게 사실 라벨링 작업한다는 게 데이터도 굉장히 방대할 테고 계속해서 어떤 반복 작업도 해야 되고 골라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왜 우리가 재밌는 거를 하루 종일 보라 해도 머리 아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적절한 텍스트나 이미지 이런 거를 계속 또 봐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중노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고 트라우마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실제로 그 타임지가 인터뷰한 한 오픈 AI 하청업체의 직원이 착취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라벨링을 수행하다가 반복되는 환청으로 인해서 고문받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결국 계획보다 8개월 빠르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뭐 AI, 뭐 이런 데이터, 뭐 어떤 또 학습, 뭐 이렇게 아주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뒤편에서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이런 일을 놓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만큼 좀 뭐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추산이 돼요. 이 시장 조사 업체인 그랜드뷰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2030년까지 무려 17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기도 했는데 이 일들의 대부분이 남반구 그리고 제3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수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1세계 그 IT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구글이 좀 공급업체 파트너십을 점검하면서 결정을 한 상황인데, 이 데이터 라벨링과 관련해서도 뭐 노동자의 노동 강도에 알맞는 적합한 임금을 지급하고, 또 각종 정신적 어려움으로부터 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도 함께 마련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최근에 이 AI에 대한 되게 열띤 반응들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데이터 라벨링 업체들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하청업체들을 좀 적합한 비용을 좀 주면서 부려야 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의무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자주 나왔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보육원, 우리나라의 보육원 실태, 여기에 대한 소식을 또 준비해 주셨네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보호출산제요? 네. 이 보호출산제라고 하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다양한 맥락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보육원이나 보호아동 문제와 뗄 수 없는 이슈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보육원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정이 있으면 또 어려운 상황이고 하면 익명으로 병원에서 일단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럼 그 아이가 다른 기관으로 또 옮겨져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우선은 우리나라의 그 보호 대상인 아동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이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공표한 현황에 따르면 2022년에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이 모두 2,289명입니다. 2,289명.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발생 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가장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뒤를 이혼, 그리고 미혼 부모와 혼외자, 또 부모의 사망과 빈곤 등이 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동 복지 시설 수의 좀 통계를 함께 보자면요. 2019년 기준 281곳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용자는 1만 1천 명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네, 굉장히 적지 않은 수죠, 사실. 그러네요. 네. 보육원 실태에 대한 뭐 보도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보도로도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요즘에는 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네. 현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최근에 예. 그 연합뉴스에서 고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예. 이 당사자 인터뷰에 따르면 일단 그 학생들끼리에 그리고 또 위에서 함께 어른들이 하는 어떤 신체적 폭행이나 성폭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한 고아 출신 여성의 경우에는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맞거나 감금당했다라고 전했고 아이고. 또 선배뿐 아니라 원장이나 총무, 선생들도 모두 보육원 아이들을 폭행했다고 해요. 또 한 자립준비 청년이 전한 바로는 자신이 있던 보육원에서 남자아이들의 40%가량이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는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경우에요. 뭐 아이들을 정신과 병원에 보내고 또 약을 받게 하는 방식도 또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보내고 약을 받게 한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보니까요. 뭐 보육원 친구랑 뭐 싸웠다고 사나흘간 뭐 감금시킨다 화장실에 네. 뭐 수백 차례 몽둥이로 뭐 때리기도 하고 단체 기합도 주고 네. 연대 책임 묻느라 뭐 그루밍 성폭력 등등등. 뭐 모든 보육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보육원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해 주신 아이들에게 정신과에 보내고 아이들을 약을 받게 한다면 애들한테 그럼 정신과 약을 먹게 한다라는 건가요? 통제를 좀 쉽게 하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예. 실제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아이들도 분명 많지만 문제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정신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도록 한다는 점이에요. 예. 뭐 약을 먹는 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니까 아주 지능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좀 얌전하게 만들고 또 통제하려는 이제 방법인 셈이죠.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병원과 보육원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보육원이 정신과 한 곳을 정해놓고는 뭐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아이들을 이 무더기로 보내서 정상 소견이 나와도 약 처방을 내려주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과 뭐 가라고 해서 가고 약을 받아오고 먹지만 다 알거든요. 그쵸. 내가 여기를 왜 가는지 이 약을 왜 받는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다 알거든요. 또 구조적인 문제 지금 카르텔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엮여 있고 뭐 보조금 문제 또 보육원 내부의 또 이권 문제 또 후원금 문제 뭐 이 안에서의 비리들 또 카르텔들 여러 가지 많겠죠.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돈과 관련한 문제라고 결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보호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매달 한 명당 150에서 2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시설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명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뭐 조작이나 횡령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뭐 아이에게 적법하게 쓰지 않았던 경우들도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상 좀 유기를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텐데 이보다 한참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미혼모에게 제공하는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이 100만 원 정도의 국민 행복카드에 그치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좀 객관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것도 역시 큰 문제입니다. 좀 말씀하신 뭐 비리나 카르텔, 횡령, 오남용, 약물 오남용 이런 등등이 조사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 해결의 기반조차 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희님께서요.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요 하십니다. 어떤 객관적인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보육원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언젠가는 보육원을 나가서 사회로 자립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준비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 주신 그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한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또 가장 자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자립수당 관련 이야기잖아요. 뭐 돈을 얼마 줄 것이냐, 조금 더 많이 줘야 된다, 적게 줘야 된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저는 이게 그냥 돈의 문제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뭐 아이들을 키우는 단계나 과정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 뭐 영아기에 해줘야 될 것
때부터 시작해서 네. 유아기, 뭐 청소년기 뭐 이럴 때 보호자가 신경 쓰고 가르쳐야 될 것이 모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9살이라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때는 뭐 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는지 등등을 이제 사실 그 보호자들이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보육원에서는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그들의 좀 자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요소들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의 생애 주기에 맞춘 좀 세심한 접근부터 시작해야 하지 단순히 돈만 쥐어서 내보낸다고 뭐 자립준비 청년이 쉽게 자립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좀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을지도 좀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보호출산제가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육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 먼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옹숭이님께서 보육원이라는 이름에 감옥이네요. 끔찍합니다 하셨습니다. 뭐 모든 보육원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육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또 향후의 자립 준비와 관련돼서의 구조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면밀하게 또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난 10월 중동 가자 지구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100일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휴전하자라고 말하는 가운데 오히려 시리아와 레바논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모시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 또 전쟁이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먼저 현재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일단 지난 10월에 시작하고 100일이 넘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요? 우선 양측의 피해 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10월 7일에 이 이슬람 극단주의 급진주의 테러 단체인 하마스가 이제 기습 공격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벌여서 네. 이스라엘 민간이 1,400여 명이 죽고 아이고. 그다음에 240여 명을 인질로 이제 생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 공습을 이스라엘 측에서 대대적으로 벌여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2만 5천여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2만 5천여.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200만여 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2만 5천 명이 죽었고 즉 지금 현재 이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130여 명을 생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항상 보면은 우리가 민간인 피해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또 요즘에는 이 민간인 피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쟁을 더 극단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휴전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은 그 조건으로 인질 석방 그리고 가자 지구 내에 있는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이 여기를 떠나라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휴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렇습니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입니다. 네.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가자지구 전쟁 방식을 저강도로 바꾸겠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이제 군을 이렇게 철군을 시켰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이제 휴전 압박을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뭐 많게는 2달. 하지만 빨리 그러니까 목표인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마스 요원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면서 인질을 다시 이렇게
구출하는 네. 그 작전을 빨리 서두르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인데 지금 더 이렇게 양측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 그리고 카타르, 이집트, 미국의 중재하에 이 합의 협상이 계속 그 휴전 협상이 지금 계속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잠정 합의 골자가 양측이 30일간 교전을 좀 멈추고 이스라엘이 억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하마스도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인질을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거. 근데 이제 이 조건들 여러 가지 보면 유엔 총회에서도 그렇고요. 미국 등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휴전을 좀 촉구해 왔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물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과가 잘 눈에 안 띄는 이유 혹은 도출이 좀 어려운 이유는 뭘지요? 이게 내부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내부 문제, 하마스의 내부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너무나 무차별적인 공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악마화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내부를 보면은 그러니까 빨리 휴전을 하자라는 측도 꽤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이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들 지금 전시 이 내각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 문제 그리고 하마스 같은 경우도 하마스가 일주일 전에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상대로 기습 공격을 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거기 핵심은 물론 우리의 공격이 정당하지만 어느 정도 실수는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당시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을 때도 이 핵심 지도부의 승인 없이 한 걸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급진적인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2인자 정도, 그러니까 중간급 간부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시행을 한 건데. 이미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마스의 핵심 지도부들은 사실 가자지구에 있지 않고 카타르 도하의 이 하마스 오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바로 이제 그 기습 공격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기자분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이들이 우리는 그 정보를 사전에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솔직히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핵심 지도부와 그리고 이제 군사 조직 간의 이 조율이 또 하마스 내부에서 조금씩 문제가 되면서 그런 지금 즉각적인 휴전 합의도 바로 도출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두 국가가 화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두 국가 해법이라는 거더라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반대하고 있던데 이 두 국가 해법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 국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하자라는 건데요.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볼 때 과연 얼마나 뒤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흔히 그냥 이제 중동 현대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두 국가 해법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1967년 3차 중동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 당시 요르단 땅이었던 서한 지구와 이집트 땅이었던 가자 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현대전으로 남의 땅을 점령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세 지역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돌려줘라.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 내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1993년에 오슬로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 세 땅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돌려주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더 이상 테러를 하지 않고 그래서 두 국가가 공존을 한다라는 게 두 국가 해법이고 1993년에 처음으로 나왔고 이 양측이 그것을 합의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당시 총리와 대통령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 아라파트 의장이 노벨 평화상도 타기도 했거든요. 네. 정말 역사적인 평화 협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흔히 누가 먼저 약속을 어겼냐라고 하면 그것도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하기가 힘들지만 그렇겠네요. 이스라엘 측에서 땅을 주기로 해놓고 주고 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빨리 빼지 않았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측이 먼저 약속을 좀 지키지 않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은 왜 우리에게 땅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테러 공격을 계속했었죠. 지금 뭐 이스라엘이 휴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뭐 사실 휴전에 적극적이지 않다,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의 뭐 득실을 따지는 건 참 난감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쟁에서 뭔가를 얻어가고 있는 쪽이 있다면 어느 쪽일지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 하마스도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급진주의 테러 단체는 네네. 정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게 목표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마스가 확실히 국제사회의 이목을 많이 끌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쟤네들이 저런 테러 행위를 할까 했을 때 이제 이들이 내세우는 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고 거기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대원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하마스도 아니고 그나마 좀 이득을 얻어가는 나라가 이란이 아닐까. 이란이요? 예, 이란이 이제 이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예. 이제 이란은 워낙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란 내에 이렇게 군사력이 내지는 뭐 무기가 최신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답답한 이란은 대신 자신의 대리 조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적을 괴롭히게 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로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시리아에 있는 여러 시아파 민병대, 이라크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런 친이란 민병대 그 프록시 조직이라고 하는 이 조직들로부터 이제 자신의 이런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뜻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란은 어쨌든 겉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확전 같은 거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뒤돌아서 대신 하마스가 자신의 주적인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고 예멘 후티 반군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네. 뭐 이러는 것이 싫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전체를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확산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여러 크고 작은 분쟁들의 깊이가 더 깊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한다거나 레바논을 공습한다거나 아니면 예멘 후티 반군이 뭐 홍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이런 서구 선적들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렇죠. 하는 일은 늘상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요즘이 훨씬 더 그게 잦아지고 강도가 세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 사이를 중재하는 거는 뭐 미국과 이집트, 또 카타르 뭐 이렇게 나오던데 역시 뭐 미국이 가장 목소리가 크겠지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혹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을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압박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압박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게 조금씩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뭐 선거도 있다 보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 좁은 한반도에만 있기에는 뭐 우리의 기술력이나 이런 게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늘 세계로 나가서 특히 진출을 해야죠. 중동 지역에서도 기술도 팔고 물건도 팔고 그리고 같이 경제 협력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중동에서 지금 뭐 비근한 예로 홍해 호르무즈의 이 선적들이 지금 선박들이 다닐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에게도 당연히 안 좋은 뭐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휴전 합의가 뭐 가시화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많이 관심 있어 하는 GCC 국가들, 즉 사우디나 UAE 이런 나라에서 뭐 산업 다각화, 다변화, 뭐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런 거를 다시 또 이렇게 활발하게 시행을 할 테고 그럴 경우 그들에게 가장 뭐 그들 말로는 아주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하는 우리와 또 같이 활발하게 경제 협력을 할 것이라서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 분 정도 의견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김옥준님, 휴전 상태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빨리 전쟁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